7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왔더니 좀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계속 어수선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개성에서는 북한 연락사무소를 북한 사람들이 철수했다고 하고, 철수하면서 또 보자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추가 제재 얘기가 나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해제를 지시했다고 하고, 폼페이오는 김정호 외교장관은 안 만난다고 얘기했다고 하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 정세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사적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이런 논란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했는데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고요. 그 대통령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학의 차관은 공항에서 출국 금지하고, 나라가 아주 엉망인 것 같아요. 소외대전 행사에 대통령은 불참했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솟구치는 가운데 그날 대구 대통령 행사에서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소지한 것이 노출됐다 이런 논란이 또 있고 있습니다. 나라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한데 문제는 민생이 아주 엉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창원에서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냥 시장에서 악수하면서 기호 3번 이주환 후보 찍어주세요 이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장사가 어떤지 실제 경기가 어떤지 좀 물어보면, 이게 제가 정치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전에 보통 시장 상인들이 울상 짓고 잘한대요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 무너지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 나온 일반 시민들,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일반 시민들, 또 손다방을 경영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오는 일반 시민들이 경제가 큰일입니다. 경제 좀 살리셔야 합니다. 제발 좀 싸우지 좀 하세요.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도 이게 선거판이 아니라 완전히 싸움판입니다. 유세하는데 욕지거리를 하지 않나. 주변 시민들, 상인들은 선거 유세차가 오면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주 정말 지겹다고 하는 겁니다. 창원이 어떤 점일까? 우리나라 산업의 효자고 경제성장의 성공장이었습니다. 그 창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창원 경제가 일어설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섰는데 창원 경제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몰락의 상징 러스트벨트,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창원, 거제, 울산까지 해서 러스트벨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붕괴하니까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고, 서울 강남보다 개인 소득이 높았다고 하는 창원, 서울 강남거리보다 더 화려했었다고 하는 상남거리, 그러니까 저녁 8시만 넘으면 깜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창원의 민심을 보면 전국의 민심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아주 싸늘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런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의당과 단일화하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단일화 투표를 하고 8시에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단일화지 실제 단일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창원 선거에 제대로 나타나기나 합니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거면은 국민들 속이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정의당한테 양보해라 얘기입니다. 왜 공개적으로 양보를 하지?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를 속이려 하는 거니까. 딴 게 아닙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경제 실패 책임을 우리 슬쩍 안 지겠다 이런 겁니다. 중간 심판에 보궐선거 내 책임 안 지겠다 이겁니다. 이 슬그머니 단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넘겨버리려는 겁니다. 제가 다른 당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의당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경제 책임을 넘길 수가 있습니까? 경제 실패 책임을 정의당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좀 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정의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그 뿌리는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의 PD계열이 정의당의 원조입니다. 과연 민주노총의 PD계열이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뭘 했으며 창원 경제를 위해서 뭘 했는지 그런 정당에게 경제 실패 책임을 슬그머니 넘기고 단일화 명목으로 말이죠. 정의당이 창원의 국회의원이 되면 창원에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업 투자를 옥죄게 한 정당이란 말이죠. 그런 정당에게 창원 경제를 맡기겠다는 것,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울 좋은 단일화 명목으로 정의당 후보에게 창원을 맡기겠다는 것은 당락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 회피인 겁니다. 집권당은 경제 실패 안보 불안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 집권당입니다. 보궐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을 쥐고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당당하게 져라 얘기입니다. 슬그머니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창원 선거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 이게 실패하고 있는데 정책 기조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죠. 고임금 정책,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 주휴수당 도입 이런 것들 일반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다 옥죄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포기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이거는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경사노예가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열립니까? 민주노총의 반대로 경사노예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설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 여러 가지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원자력 산업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다른 경제정책 하지 못하더라도 창원에서는 생각해서라도 선거하려면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소 재개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이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창원에 본사를 둔 두산중공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85.5%가 급감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4.1%, 직전 분기 대비해서 41.8% 감소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만 무너집니까? 관련 협력업체는 어떻습니까?
2017년 3분기에 1,093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내던 창원 내 코스피 상장사가 2018년 3분기에는 30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창원 안에 있는 코스닥 상장 제조업의 경우 2018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5%, 순이익은 56.6% 급감했습니다. 300여 개에 달하는 원전 관련 기업들이 일감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마저 주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버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창원 전체가 깜깜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원 최대 번화가 성산구, 여기 임대에 써붙인 상가가 넘쳐나고 아파트 미분양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한 달짜리 임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구했습니다. 저는 한 달짜리 임대를 구할 수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나왔어요. 한 달 임대가 가능할까? 최소한도 3개월, 6개월 임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 달 임대도 좋다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경제 좀 살려달라, 우리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아주 그냥 아우성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일으킬 그런 포부와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좌파 이념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한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창원 경제만 생각해서라도 우선 탄핵 정책을 폐지해라. 그리고 신한울 3, 4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라. 이건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경제가 나아지지는 못하겠지만 탈원전 정책 이제 폐기하고 신한울 3, 4기 건설 재개하겠다라고 발표하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좀 활력이 일어날 거고 기업들이 이제 우리 경제 어려움을 대통령이 좀 아는구나. 이 정부가 기업을 좀 도울 생각이 있겠구나. 좀 기업의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책이 이제 더 이상 이념 편향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명목으로 책임 넘기는 것. 이것도 이념 편향 정책입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고 탈원전 정책 이제 전면 재검토해서 창원 경제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제발 시장이 경제를 움직인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런 철학으로 그걸 좀 바꿔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창원에 많은 분들이 모셨는데 어제만 해도 여기 최이배 의원, 김사마 의원, 김성식 의원, 또 최도자 의원, 또 그 전날 토요일날 이준석 최고위원이 차를 타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임재훈 의원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열심히 보좌관을 5명이나 내보냈고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는데 힘을 합치고 그러니까 기운들이 살아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바른미래당 잘합니다 와서 격려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의원님들과 당직자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우리 당직자들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권력에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갖추어서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공수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당이자 원내 일당으로서 야당들을 적극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이 올리고 싶어 하는 법안들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개혁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내용을 수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선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어깃장만 놓고 있는 한국당은 개혁을 거부하면서 기득권에 연연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 주어야 합니다. 한국당이 선거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이 본격화됐습니다. 저희 당 손학규 대표께서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루어진 만큼 민생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신한울 3, 4호기 재개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진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 손 대표께서도 탈원전 정책과 원전 산업을 신기술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과 신한울 3, 4호기 재개 문제를 대통령께 다시 한번 건의했습니다. 저도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한 범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할 중대사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 등 에너지와 무관한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 여론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및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 요구가 높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수급 정책, 그리고 에너지 관련 산업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계적 계획, 인력 수급, 교육 정책까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에너지 정책이 있었다면 반드시 법률의 개정을 통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100년 대계는 단임 정부가 여론몰이를 통해서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범사회적 기구의 구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창원 가려다가 못 가는데요. 어제 사복 기관단총 노출 경우를 두고 하루 종일 본 의원과 청와대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노출 경호와 위장 경호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청와대는 항상 무오류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청와대의 무리한 대응을 낳은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경호의 쟁점은 군중 속에서 경호 업무를 해야 하는 위장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했는데도 청와대가 아무 잘못 없다, 그건 정상적인 경호다 한 데서 커진 겁니다. 제가 여러 경호 전문가들한테 확인한 결과 그 경호는 크게 노출 경호와 위장 경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출 경호는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이라 하면 유니폼, 제복이나 아니면 그 경호원 양복 이걸 입고 있고,
또 이어폰을 공개된 이어폰을 차고 있습니다. 이 노출 경호원들은 그러니까 이제 위력을 과시해서 총을 들고 있고 위력을 과시해서 테러 그 유혹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 경호는 시민들 속에 섞여서 경호원인지 잘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어폰도 안 보입니다. 이제 확인이 안 되고 티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원칙이 기관단총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로는 기관단총을 가방 안에 들고 있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는 옷 안에 있긴 한데 옷 안에 있는 기관단총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는 어제 이런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어제 2번인가 이제 반박 성명을 이례적으로 냈는데 첫 번째 성명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모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명에는 이렇게 반박을 했죠. 하 의원 말이 맞지만 그건 비표 끊는 행사에만 그렇다. 비표 끊는 행사는 기관단총을 노출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 다음 공개한 사진 속에서는 비표 끊는 행사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기관단총이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청와대가 스스로를 반박한 겁니다. 때문에 문제가 된 칠성시장 경호는 위장 경호 중에 이제 무기를 노출해서 위장 임무에 실패한 것이고 때문에 주변 시민들은 저 사람이 경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기관단총이 보이니까 이거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한테 그저께 저녁 시간에 한 많은 확인 제보 문자 카톡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호원의 이제 단순 실수, 노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노출된, 부주의로 노출된 단순 실수, 그래서 단순 경고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청와대가 무리하게 반박을 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아마 야당 의원한테는 져서 안 되고 청와대는 무오르다 하는 강박관념이 무리한 반박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앞으로 경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낮고 열린 경호를 하겠다는 약속을 쿨하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 사법경찰의 기관단총 노출은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낮고 열린 경호에도 정면 대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겸허하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위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데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봉사활동 부정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5개월 가까이 이 병역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먼저 두 건은 편입, 즉 병역 면제 혜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기관은 어느 정도 기간을 다시 재복무를 해야 되는지는 산정을 해봐야겠지만 재복무를 해야 됩니다. 또 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선수들이죠. 전수조사를 했는데 8건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외에 경고 등 징계를 받는 선수들도 10여 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 병역 특례 제도가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술체육요원 이 편입 실수하고 봉사활동 부정은 이 요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병무청과 문체부에 있었습니다. 병무청과 문체부는 우리의 재능 있는 선수들을 제대로 보호하기는커녕 범법 행위를 부추기고 방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병역특례 제도 개선 소위를 통해서 이 관리감독 기관이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공정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병역 특례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병역 의무 자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병역 특례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병특소위가 마무리되지만 이후 국방위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병역 특례 제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기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 때마다 늘 문제가 되어왔던 요건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의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요건으로 들고 있는 미세먼지를 대규모 재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 추경은 1조 원 규모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본예산에 아직 1조 7천억 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도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되는 경우에는 역대 3번에 불과할 정도로 본예산과의 관계상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유 자금이 1조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채 발행에 의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에 의한 추경 편성이라고 하니 추경과 관련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쯤 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입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2018년 말에 기재부가 발행하지 않아도 될 적자성 국고채를 발행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일부러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당시 기재부와 청와대 간의 의도에 대해서 폭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 같은 결정이 박근혜 정부 임기 연도에 들어가는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도보다는 2018년 말에 적자성 국채를 발행해서 2019년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 추경 편성의 재원으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추경 편성에 대한 발언을 보니 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경의 요건, 시기, 재정뿐만 아니라 신재민 전 차관이 전 사무관이 제기한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성 국채 발행을 1년 전에 준비했었다라는 청와대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단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그리고 진상규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검에 고발되어 중앙지검에 배당된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왜 우물쭈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대한 여러 유착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도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법 제2조 1항 2호에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는 직접 특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왜 검찰과 연루가 돼 있다라고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상설특검을 발동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언급하고 두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나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로 충분히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진정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단 1.1획도 바꾸면 안 되는 절대 선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국 위에 청와대에 조국이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변죽만 울리다 좌초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사법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권력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 이 같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권력 위에 권력을 쌓고 적폐 위에 적폐를 축적하는 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공룡 권력 기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권한과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권한은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는 양 연일 본질을 호도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정의구현을 이뤄내자는 것이 공수처 설치의 취지입니다.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창출해서 권력 위에 권력을 쌓는 것은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최승재 회장에게 위로와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최승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시작부터 표적 수사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검찰이 나서서 재수사를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죽하면 무혐의 처분을 했을지 검찰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승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대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표적 수사와 함께 경사로의 배제 등 정치 보복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재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어떤 문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승재 회장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결정되고 진행됐는지 그 과정이 철저히 해명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외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정치검찰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게 요청합니다. 검찰은 제발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활동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기서 비공개 전에 말씀드릴 게 다음 최고회의는 창원 현장에서 열립니다. 기자들도 좀 적극 좀 참여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형진 기자 창원까지 와주세요.